지금 시장이 온통 파란불입니다. 어떤 자산은 뭐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고 너도 나도 패닉에 빠져서 그냥 매도 버튼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공포감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도망칠 때 정반대로 돌진해서 지갑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크인베스트입니다. 왜 이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쇼핑에 나서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그들의 장바구니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대체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공포의 사라라는 격언을 아주 충실히 따르는 기관 투자자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 중 하나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충동 구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주 냉철한 투자 철학에 기반한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종목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담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어쩌면 시장의 다음 단계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들의 쇼핑 리스트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죠. 11월 25일 단 하루 동안의 내역인데 와, 정말 입이 똑 벌어집니다. 잭 도시의 블록에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을 썼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칼에는 760만 달러, 그리고 다들 아는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도 386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블리시에 152만 달러, 로빈후드에 87만 달러를 추가로 매수했고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자신들이 직접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아, 아크 이원시어스 비트코인 ETF. 네, 바로 그거요. 그것까지 280만 달러 어치나 사들였다는 점입니다. 목록만 봐도 정말 과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요. 이 모든 매수가 아크의 대표 펀드 ARKK 혁신 ETF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 펀드에 조금씩 나눠 담았다면 그냥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이 주력 펀드인 ARKK로 들어갔다는 건 이 기업들이 아크가 그리는 미래의 중심에 있다는 거에 선언과도 같은 거거든요. 아, 선언이다. 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이미 ARKK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인데 여기에 돈을 더 넣은 거고요. 블록과 서클 비중도 계속 늘려가고 있죠. 이건 그냥 싸네 하고 사는 일시적인 저가 매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아크의 핵심 전략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아크가 이 기업들을 미래로 보고 있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현재 상황을 좀 보죠. 도대체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싸다고 판단한 걸까요? 하락률이 정말 살벌합니다. 블록이 한 달간 20% 넘게 빠졌고 코인베이스는 30%나 하락했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서클인데 한 달 만에 무려 51%. 진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6주 만에 30% 이상 급락했으니까요.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 대규모 하락의 배경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고 있어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미국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라는 시점도 영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두고 기관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확정짓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영향도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블록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개별 기업에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네,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가 시장 전체를 덮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랑 상관없이 일단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두가 흔들리는 것과 같죠. 시장의 공포 심리가 개별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투매를 불러온 상황. 아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두가 폭풍우를 피해서 항구로 돌아갈 때 아크는 왜 오히려 돛을 올리고 바다로 나간 걸까요? 여기에 그들의 투자 철학이 녹아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크의 핵심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장기적인 기술의 채택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들은 이렇게 믿는 거죠.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그 기술을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기술이 퍼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철학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술 채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인가가 중요하죠. 지금 시장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공포에 의한 기계적인 매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마치 건물에 작은 연기만 나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모든 사람이 출구로 목 달려나가는 것과 같아요.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산을 그냥 내던지는 거죠. 아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우왕좌왕할 때 건물 안에 어떤 귀중품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뒷매수, 즉 하락할 때 사는 건 아크의 아주 일관된 전략인 셈입니다. 와, 화재 경보기 비유 아주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략에 따라 선택된 핵심 기업들, 블럭과 서클, 코인베이스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잭두 씨의 블럭입니다. 왜 블럭에 가장 큰 돈을 썼을까요? 블록을 단순히 결제 앱, 캐시 앱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크가 보는 건 블록이 구축하고 있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예요. 인프라요? 네, 특히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결제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죠. 기존 비트코인 결제가 해외로 소포를 보내는 것처럼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거의 즉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죠. 아크는 미래의 모든 웹 결제가 결국 이 이메일 방식을 쓰게 될 거고 블록이 그 중심에 설 거라고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사는 거죠. 전년 사실 서클 매수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보통 이런 주식은 피하라고 하잖아요. 뭔가 저희가 놓치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이 아크의 투자 논리를 관통합니다. 서클의 주가 폭락이 과연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 아크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앞서 말한 시장 전체의 공포 때문이었죠. 오히려 아크는 서클이 앞으로 다가올 규제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의 수혜주라니 역발상이라 더 흥미롭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서클은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잖아요.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이 논의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은행처럼 투명한 준비금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미 준비금 대부분을 안전한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서클은 사실상 이 법의 모범생인 셈이죠. 다른 경쟁사들이 허둥지둥 자신들의 준비금을 증명해야 할 때 서클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클에 대한 투자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규제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일종의 규제 ETF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군요. 폭락은 그 본질과 상관없는 그냥 소음일 뿐이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인사이트에 베팅한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폭락이라는 소음 뒤에 숨겨진 규제 명확화라는 거대한 기회를 본 거죠. 알겠습니다. 블록은 인프라, 서클은 규제. 키워드가 잡히네요.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조금 달라 보여요. 이미 모두가 아는 대장주인데 여기에 돈을 더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인다는 신호일까요? 코인베이스에 대한 아크의 신뢰는 아주 확고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으로 꾸준히 꼽혀왔죠.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 즉 온램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첫 번째 톨게이트 같은 거죠. 톨게이트 역할. 네. 또한 최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 안에서도 핵심적인 브로커이자 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플레이어라는 확신이 이번 매수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설명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모든 게 아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만약 규제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택이 실패하면 이 모든 투자는 큰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에 대한 투자는 항상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죠. 아크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은 매수가 나온 겁니다. 바로 자신들의 ARK21 Shares 비트코인 ETF를 직접 매수했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건 정말 강렬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시장에다 대고 우리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펀드 운용사가 자기 상품을, 그것도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 지금이 바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고요. 둘째, 소위 스마트머니는 이런 하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할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이 정말 바닥일까요?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들과 다른 기관들의 매수가 늘어있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일부 미시적인 유동성 지표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 내부에서 조금씩 운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섣불리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단계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도 최근 둔화된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추가적인 포지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바닥 영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V자 형태가 아니라 한동안 바닥을 다지면서 단계적으로 꽤 시간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오늘 아크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결국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와 장기적인 기술 채택에 대한 확신, 이 둘 사이의 거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큰 조정이 오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기 바빴습니다.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아크 인베스트와 같은 주요 기관들이 이런 하락 국면을 확신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음 상승 사이클을 이끌어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크 인베스터와 같은 기관들이 지금의 공포를 이용해서 향후 5년, 1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면 현재 시장의 소음 속에 가려진 진짜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